안녕하세요. 예술세계에 숨어있는 이야기 라디오 금천 진행자 김문주입니다. 미술은 인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일이며 풍경이나 정물 또는 인간의 모습 외에 다른 대상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모습 그 자체보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한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초상화입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 또는 그림을 자신의 방이나 집안의 중요한 장소에 걸어놓고 또는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쳐다보는데요. 그런 행위가 초상화를 탄생하게 했던 역사적인 원인이라 합니다. 초상화는 실제 인물을 대리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초상화의 인물과 실제 인물은 닮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초상화에 얽힌 여러 일화나 사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영원한 기억의 욕망, 초상화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존 인물을 그린 그림을 인물화 또는 초상화라고 합니다. 초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보았을 때 그 인물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겉모습의 유사성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학식 그리고 업적 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야 좋은 초상화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초상화가 항상 사실만 그린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초상화는 주문에 의해 그려진 그림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화가의 해석이나 관점이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서양 미술사에는 나폴레옹을 그린 초상화들이 다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폴레옹의 초상화는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하지만 키도 작고 볼품없는 그의 실제 외모와는 달리 모두 멋진 모델 같은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그려졌는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어떤 간큰 화가가 자기 눈에 보이는 나폴레옹 황제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최고 권력자, 황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을까요? 초상화의 인물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높을수록 자기 가시와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모든 초상화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초상화들은 객관적인 인물 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초상화는 한 사람의 개인을 그릴 수도 있고 가족 구성원을 그린 가족 초상화도 있습니다. 또는 미술 역사에서 자주 보는 특정 단체 구성원들을 그린 집단 초상화도 있는데요. 초상화의 미술사적 기원은 고대부터 시작했지만 회화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보편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네덜란드입니다. 당시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맞선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와 산업의 발달로 큰 부를 축적한 새로운 부자들이 생겨났죠. 이때 화가들은 신흥 부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초상화 마케팅을 펼쳤고 이렇게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크게 발달하게 됩니다. 초상화의 종류 중에 미술가들이 직접 자신들의 모습을 그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미술사에는 자화상으로 유명한 화가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브루네 화가이며 네덜란드 인물 화가로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렘브란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화상을 평생 그렸으며 10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는데요. 한때는 성공 가도를 달리며 당당한 귀족의 모습으로 자신을 연출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몰락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사별로 비참하고 고단한 노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상화는 고뇌와 번민으로 어려움에 시달렸던 말년의 렘브란트의 모습인데요. 가난과 외로움으로 늙고 주름진 화가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정신적 고뇌를 미학적으로 승화시킨 렘브란트의 초상화는 현재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탁월한 명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화가의 자화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빈센트 반 고흐가 아닐까 하는데요. 길지 않았던 그의 인생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3년 정도 무려 30여 점의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모델료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죠. 스스로의 얼굴을 캔버스 위에 붓질을 할 때마다 고은은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그림에 대한 열정과 인간적인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였는데요. 그가 그토록 열망하던 예술의 열정은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듣고 싶은 노래, 김태우의 사랑비를 듣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했었던 어떤 네가 떠나간 적 있겠죠. 모든 게 내 탓이란 생각이 든 적 있겠죠. 나 그래서 잡지 못했죠. 이런 아픔쯤은 모두 잊을 수 있을 거라, 다른 사랑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죠. 왜 그런데 잊질 못하죠.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바라도 내가 널 기다려. 믿음이라는 열쇠로 사랑의 상자를 열어 사랑이란 기도를 전하는 전화를 걸어 내 맘이 널 찾지 못해도 그저 하늘 바라보며 외치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줘. 내 맘속 작은 바람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내 사랑이 머리에 내리면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에 내리면 소중했던 사랑이 떠오르고 내 사랑이 입술에 닿으면 널 사랑해 내게 외치며 비가 내리는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바라도 내가 널 기다려. 돌아가 그때로 내 삶에 단 한 번 기도했던 대로 이렇게 외치며 사랑비가 내려와. 너의 사랑이 나의 눈에 내리면 내 앞에 네가 서 있고 내 뒤에 내리면 네가 다시 사랑을 속삭이고 널 사랑해 내 품에 안으면 또다시 행복해지며 해가 비추는 그 길을 따라 같이 또 걷다 보면 바라도 우리가 서 있어. 내게 다시 오라는 기도. Oh yeah. 한 번 더. 유명한 작품보다 더 화려한 초상화를 많이 남긴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거대한 대영 제국을 통치하고 평생 결혼하지 않는 처녀 여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위대한 업적과 여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위엄 있고 화려한 초상화를 통해 확고한 이미지를 내세워 국정을 이어갔습니다. 꾸미는 것에 아낌없이 돈을 썼으며 가장 좋은 옷, 가장 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고 합니다. 궁정에 있는 여자들은 자신보다 화려하게 입는 것을 금지시키고 수수하거나 어두운 색의 옷을 입도록 했죠. 또한 그녀는 옷을 입고 치장하는데 하루에 4-5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초상화를 보면 최고의 권력과 위엄 뒤에 숨겨져 있는 끊임없는 의심과 외로움이 느껴지고 화려함으로 둘러싸인 모습이 너무나 고독해 보입니다. 예로부터 밝고 건강한 미소는 미인의 조건이었고 붉은 입술에 하얀 치아는 얼굴을 훨씬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림 속에 등장한 왕족이나 미녀들이 활짝 웃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림에서 웃고 있는 여성이 한 명도 없을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충치와 심한 입냄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본인의 치아를 평생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으며 또한 지금처럼 치아를 관리하고 충치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왕족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치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충치로 고통을 받거나 심각하게는 치아가 거의 빠져서 잇몸으로 지나야 했죠. 자유롭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털 한 가닥,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그 어떤 것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다른 사람이 되니 결코 바꾸지 말아야 한다 라고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유교 관념 속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라도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다든지 또는 실제와 다르게 그려낸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당시 사대부들에게 시대의 원칙과 관습인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유교적 덕목과 가치관이 엄연히 존재했기에 그 절대적인 벽을 깨트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로써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미화하거나 과장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의 세월에서 조선시대 초상화의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은 바로 임금을 그린 어진인데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여러 점이 그려졌지만 오늘날까지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것은 태조의 어진 하나이며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조의 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마에 자그마한 사마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얼굴에 작은 흠결 하나라도 숨김없이 그려야 한다는 원칙은 나라를 세운 임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지켜졌고 몇백 년이 흐르도록 변함이 없었죠. 그래서 아무리 정승 판서를 지낸 인물이라도 마마 자국이나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 얼굴에 있는 어떤 흠이라도 빠짐없이 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윤선도의 증손인 공제 윤두소가 그린 자화상으로 초상화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몸체는 없고 얼굴만 부각시켜 허공에 떠있는 듯한 이 그림의 핵심은 혼이 담긴 눈이라고 하는데요. 불꽃처럼 꿈틀거리는 수염과 눈꼬리가 치켜 올라간 두 눈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죠. 게다가 목과 상체는 물론 귀도 없이 머리 부분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워낙 매섭고 강렬해서 마주보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예술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공제 윤두소는 마음이 맞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초상화는 현란한 색채를 배제한 고도의 사실성과 자연미를 구현하려는 의도가 있죠. 이렇게 그려진 자화상은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그 인물 실제 모습을 재현한 그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고 합니다. 초상화는 특권의식과 권력의 상징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미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미술이 인본주의적으로 바뀌면서 사실적이고 본질적인 인간 자체의 모습으로 그리게 되었죠. 초상화는 인간이 자연적인 형태의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화상도 자신의 얼굴을 그린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에 참으로 묘한 기분이 듭니다. 저는 라디오 금천의 김은주였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